부모가 되어보니 자식이란 건 참 경이로운 존재인 것 같아요. 분명 나 또한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었건만 자식을 낳는 순간 내 인생의 부동의 우선순위는 자식으로 바뀌어 버리더군요. 내 자신보다도 자식이 더 먼저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니 세월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에서 더욱 가슴 저리고 애틋해지던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름은 바로 어머니죠. 저희 어머니는 엄마라는 이름 안에 자신의 온 인생을 내던진 분이셨어요. 남들보다 조금은 특별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조그만 시간을 내어 들어주시겠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땅도 많고 키우는 소도 많은 알부자셨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도와 함께 농사를 지으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의 이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떡두꺼비 같은 손주들, 이 하랩이랑 너희들 할미는 우리 성도 주성이 보는 낙으로 산다. 알지? 농사일 때문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연년생이었던 저와 제 남동생을 굉장히 예뻐하셨습니다. 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저와 제 동생에겐 한없이 자상하셨지만 저희 어머니는 조금 막대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님마저 일찍 여인 저희 어머니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거든요. 그래도 성실한 가장이었던 아버지와 온화한 어머니, 그리고 손주 바보였던 조부모님 아래에서 저와 동생은 굉장히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죠. 하지만 제가 7살이었던 어느 날 우리 가족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지인의 결혼식이 있어 아버지가 서울에 가셨던 어느 날 밤 저희 집엔 큰 화재가 났었어요. 다행히 어머니가 저와 동생을 먼저 집 밖으로 대피시킨 덕에 우리 형제는 무사했지만 크게 다친 어머니는 대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얼굴 전면과 가슴께 아주 큰 화상 자국이 남게 되었죠. 게다가 후유증 때문에 조금씩 다리도 절게 되셨고요. 그리고 몇 달이 흐른 뒤 저는 국민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때부터 저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성두, 나 입학식 때 다 봤다? 너희 엄마 괴물이지? 우리 엄마 괴물 아니거든? 조금 다친 거라 금방 나을 거거든? 우리 엄마 원래 완전 예뻐. 거짓말하지 마. 세상에 그렇게 생긴 사람이 어딨냐? 야, 김성도, 너도 괴물이지? 괴물 자식은 괴물 아니냐? 친구들은 입학식 때 절 데리고 온 어머니를 보고 저를 괴물의 자식이라며 놀렸어요. 그중엔 같은 마을에 살던 애들도 있었던지라 그 애들은 나중엔 제 동생까지 동네 놀이에 껴주지 않고 소외시키더군요. 애들 일이 어디 애들만의 일이겠습니까? 결국 그 이야기는 어른들의 입을 통해 저희 조부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저희 집에 찾아와 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셨죠. 얘 어머마, 너 제발 밖에 좀 안 돌아다니고 집에만 붙어있으면 안 되는 거니? 뭐 잘난 낯짝이라고 애 입학식까지 따라가서 애를 괴물 자식이란 놀림까지 받게 만들어? 어머마, 네가 애들 구하느라 그 고초를 겪고 그렇게 된 거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그래도 진정 애들을 생각한다면 애들을 위해서라도 좀 자중할 줄도 알아야지. 지금 너 하나 때문에 내 귀한 손주들이 밖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다잖니. 할머니의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뚝뚝 흘리시더군요. 그날 이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자꾸만 저희 어머니에게 눈치를 주고 구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두 분은 아버지를 볼 때마다 은근한 목소리로 채근하더라고요. 아마 어린 저나 동생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여긴 모양이었죠. 예, 아범아. 어멈이 착한 애라는 건 같은 어미였던 나도 안다. 하지만 애들을 생각하렴. 아직 애들을 키우는 일이 9만리 남았는데 밖에 나가면 손가락질만 받는 어미를 둔 애들이 앞으로 기나 펴고 살겠니? 게다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저런 어미한테서 대체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니? 너 아직 나이도 젊잖아.
어멈 잘 설득해서 내보내고 얼른 애들을 위해서라도 새 장가 들어야지. 처음엔 어머니를 감싸던 아버지 또한 점점 저희 어머니를 멀리하더군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마 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가스라이팅 같은 걸 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고가 난 지 1년이 조금 지난 제 나이 8살의 어느 날 저녁 또다시 집에 찾아와 어머니에게 이혼을 종용하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머니는 오열하며 소리치셨죠. 대체 넌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니? 지금 애들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친정 어미인 네가 몰라서 이러는 게야? 애들 두고 이혼하기만 하면 우리가 위자료는 넉넉히 챙겨준다니까. 막말로 어멈 네가 애들 옆에 진드기처럼 붙어있다고 한들 애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니? 그 꼬라지로 애들 학교에 나가서 학부모에 들기라겠어. 애들 학교에 찾아가서 담임에게 인사나 한번 제대로 하겠어. 나가봐야 애들 망신만 더 시켜. 2번 다시 애들 얼굴 보지 않겠다는 약속만 하면 우리가 너 혼자 살기 어렵지 않을 만큼의 돈은 잘 챙겨주마. 한창 중요한 시기에 네가 계속 애들 앞에 나타나면 애들만 더 혼란스러워할 테니 말이야. 그러니 더는 고집 부리지 말고 이혼해. 정말 너무하세요, 아버님. 제가 대체 뭘 잘못했나요? 전 그저 이 집안과 애들을 아끼고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요. 알겠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그리고 당신까지도 전부 다 제가 사라지길 원한다면 제가 기꺼이 이 집에서 나가드릴게요. 위자료도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은 알아두세요. 이건 제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애들을 위해서 두 분 말씀대로 이 모양 이 꼴인 제가 애들에게 더 이상 아무런 도움이 못 될 것 같아서 제가 물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절 이렇게 잔인하게 내쫓은 죄가 우리 애들을 잘 키워주시는 걸로 꼭 제게 갚으시라고요. 저와 동생은 살벌한 집안 분위기에 서로를 끌어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할아버지를 노려보며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의 눈빛, 눈물처럼 서럽게 자리에 있던 어머니 눈 아래에 눈물점까지도 말이죠. 울다 지쳐 잠든 그날 밤 어머니가 잠든 제 머리를 한참 동안 쓰다듬어 주셨던 기억이 드문드문 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어머니는 집안 그 어느 곳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런 인사도 없이 그렇게 어머니는 저와 제 동생 앞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시고 말았죠. 한동안 저와 동생은 어머니를 찾으며 매일같이 울어댔습니다. 보다 못한 할머니는 거의 1년이 넘게 저희 집에서 우리 형제를 돌보며 함께 생활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집을 나간 지 2년 뒤인 제 나이 10살에 아버지는 집에 새어머니를 데리고 오셨죠. 안녕 성도야 주성아. 내가 오늘부터 너희들 새엄마야. 앞으로 잘 부탁해. 새어머니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새어머니는 항상 우리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온순했던 제 동생은 그런 새어머니에게 금방 마음을 열었지만 전 서럽게 울던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이 떠올라 쉽게 새어머니에게 마음이 열리지 않더군요. 새어머니를 아꼈던 아버지는 제가 새어머니의 호의를 무시할 때마다 제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더욱 반항심이 강해져 중3이었던 시기에 동생을 제외하곤 가족 중 그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죠. 다행히 공부에 취미가 있던 제겐 공부는 머리를 비울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가 되어주었거든요. 그러던 중3 어느 여름방학의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반 친구들을 만나러 읍내에 나간 날이었죠. 야, 성도야, 여기!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을 때 길 건너편에서 친구들이 제게 손짓을 하더군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양옆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그대로 길을 건너려 했습니다. 어차피 읍내라고 한들 서울처럼 차가 많은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였어요. 성도야, 피해! 세댄 어떤 여자의 외침에
무심코 고개를 돌린 전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작은 트럭 하나가 무서운 속도로 제게 달려오고 있더군요. 그게 그날의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저는 병원의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아휴, 성도야, 정신이 드니? 할머니? 침대 옆에 앉아서 울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할머니와 할아버지였습니다. 두 분은 갑자기 뛰어나온 저를 미처 피하지 못한 트럭에 제가 칠 뻔했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리고 더욱 놀라웠던 사실은 그런 저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새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어머니 장을 볼 겸 읍내 갔다가 마침 너를 발견했다는구나. 사람들 말론 네 새어미가 널 옆으로 밀치곤 너 대신 트럭에 치였대. 그 작은 몸 어디에서 그만한 힘이 난 건지 원. 네 새어미가 아니었으면 너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횡단보도여도 주의를 잘 살피고 건넜어야지 이 녀석아. 할아버지는 제가 깨어나자마자 그제 안심이 된 듯 저를 나무라셨어요. 저 대신 차에 치인 새어머니는 수술을 끝내고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새어머니 덕에 큰 부상 없이 작은 생채기만 났던 저는 금방 퇴원을 할 수 있었고, 저는 죄스러운 마음에 일하는 아버지 대신 깨어나지 못한 새어머니의 곁에 붙어 있었죠. 일주일이 지난 후에 깨어난 새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성도야, 아픈 데 없어? 괜찮아? 그토록 자신에게 모질게 굴었던 저였건만 새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자신의 몸은 신경도 쓰지 않고 제 걱정부터 하시더라고요. 눈물이 본물 터지듯 미친 듯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9년 전 큰 화상을 입고도 눈을 뜨자마자 저와 동생을 걱정했던 친어머니가 떠올라서요. 전 괜찮아요, 어머니. 저보다 어머니 몸이... 그러니까 왜 저 같은 걸 구하려고 그 무서운 차도에 뛰어드셔서 이런 꼴을 당하신 거예요. 너 같은 거라니. 아들이 위험한데 자기 목숨부터 생각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 넌 누가 뭐래도 세상에서 제일 귀한 내 아들이야. 새어머니는 기쁜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제 얼굴을 어루만지시더군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날이 제가 새어머니를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불렀던 날이더라고요. 이후 다행히 목숨에 지장이 없던 새어머니는 2주 뒤 퇴원하실 수 있었고, 어색했던 저와 새어머니 관계 또한 서로의 노력으로 차츰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나이 16에 비로소 새어머니를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때에도 저는 여전히 어머니를 쫓아낸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원망스러웠지만 저와 제 동생만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시던 세 분을 끝내는 미워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전 친어머니를 마음속에 묻고 영원히 우리 앞에서 자취를 감춘 친어머니가 어딘가에서 반드시 행복하게 살고 계시기만을 바라기로 했죠. 이후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한 끝에 서울의 의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엔 제 동생 또한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을 했어요. 제 동생은 대기업에 취업한 후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동생이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지병으로 인해 숨을 거두셨고, 2년 뒤 할머니 또한 할아버지의 뒤를 쫓듯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죠. 저는 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딴 후 한 대형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저는 다른 병원에서 일하던 동료 의사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진경 씨가 직업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데 사람이 아주 진국이야. 내가 가끔 나가던 봉사단체에서 함께 봉사하다가 알게 된 사람인데 사람이 그렇게 착하고 따뜻할 수가 없어. 딱 성도 네 짝이라니까. 솔직히 소개팅 같은 데는 별 관심이 없었건만 한 번만 나가보라는 동료의 최근에 전 하는 수 없이 소개팅 자리에 나갔어요. 그런데 막상 아내를 만나보니 저를 등 떠밀어 그 자리에 내보낸 동료에게 엎드려 절이라도 하고 싶더군요. 아내는 포근한 겨울 이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마주해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 편안한 마음이 들었죠. 처음 만난 날 이후 저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 끝에 우린 만남을 시작했고, 만난 지 2년 뒤인 제 나이 37, 아내 나이 32에 우리는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결혼한 지 1년 만에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어요. 아내의 오빠인 형님과 처남 또한 아내처럼 따뜻한 사람이었고, 그런 삼남매를 키운 장인 장모님 또한 훌륭한 분들이셨어요. 저희 부모님께선 그런 아내를 무척이나 예뻐하셨죠. 저는 자주 봉사를 다니던 아내를 따라 함께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워낙에 병원 일이 바쁘다 보니 시간이 자주 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한 가지 봉사라도 나가보자 해서 시기별로 봉사 하나씩은 꾸준히 나갔는데, 겨울철엔 빼먹지 않고 나갔던 봉사가 바로 연탄 봉사였습니다. 바로 아내 이 말 때문이었죠. 요즘 같은 세상에도 어려우신 분들은 아직도 연탄을 떼고 계셔. 그런데 그 연탄마저 없어서 겨울을 혹독하게 보내는 분들 중 대다수가 몸이 약한 노인분들이라는데 어떻게 이걸 모른 척할 수가 있겠어. 우리보다 먼저 털을 닦아 놓으신 어르신들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건데 말이야. 아내의 말대로 연탄 배달을 나가보면 대다수의 집주인분들은 독거 노인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크고 작은 병들을 많이 앓고 계셨는데, 연탄비도 없는 마당에 병원비라고 마땅하셨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연탄 배달을 나갈 때면 항상 의료도구를 넣은 가방을 챙겨 다니곤 했어요. 큰 도움은 못 되어도 기본적인 진료는 해드리고 싶어서 말이죠. 제 나이 47이었던 그해 겨울에도 저는 아내와 함께 몇 번이나 연탄 봉사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연탄 봉사를 나갔던 그해 어느 날,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적과 조우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 가는 집엔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거동도 좀 불편하고 얼굴도 좀 아픈 부분이 있어서 혼자서 힘들게 사셨나 봐. 뭐 김치나 기본 생필품은 주민센터 같은 데서 지원 받으시는 것 같은데 찾아오는 가족도 없고 아파도 병원도 안 가시고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신데 다른 집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 연탄을 배달할 집을 향해 아내와 비좁은 비탈길을 걸어 올라가던 중 아내는 제게 저렇게 이야기하더군요. 한참 만에 도착한 낡은 집의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는데 연탄을 두고 가야 했던지라 저와 아내는 그 집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문고리 돌려보니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 집은 집이라기보단 작은 골방 같더군요. 할머니, 연탄 배달 왔어요. 집에 안 계세요? 아우, 추워. 저는 연탄을 부엌 겸 현관 같은 곳에 조심히 내려놓았고 아내는 방을 들여다보며 할머니를 불렀어요. 집안은 냉골 중에 냉골이었습니다. 대체 마지막으로 연탄을 언제 뗀 건지 짐작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집엔 싸늘한 기운만이 감돌았죠. 여보, 할머니 상태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아. 얼른 좀 와봐. 방 안에 누워 계신 할머니를 발견한 아내의 외침에 저는 신발을 벗고 불이 났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은 역시 얼음장처럼 차갑더군요. 그리고 할머니를 제대로 본 저와 아내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얼마나 추우셨던 건지 할머니는 옷이란 옷은 죄다 껴입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다가 군데군데 해진 낡은 이불을 2장이나 덮고 계신 상태로 할머니께선 눈도 뜨지 않고 아주 미약하게 숨만 고르고 계셨죠. 할머니, 제 말 들리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입이 얼어서 말씀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았지만 다행히 할머니는 아직 의식이 있으시더군요. 저는 다급히 의료 거방에서 청진기를 꺼내 할머니를 진찰하기 시작했어요. 이후엔 이마를 짚어 열을 재보기 위해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젖혔습니다. 하필
그날 체온계를 두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의 온전한 얼굴을 본 전 너무 놀라 기절 초풍을 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얼굴에 있던 화상 자국의 위치가 39년 전 집을 나갔던 제 친어머니 얼굴에 있던 흉터의 위치와 비슷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애써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다시 할머니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 할머니는 분명 제 친어머니가 맞았어요. 할머니의 멀쩡한 한쪽 눈가 아래엔 선명한 눈물점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39년 전 흐느끼던 친어머니 눈 아래에 있던 눈물점을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죠. 지금 제 앞에 있는 할머니는 세월 때문에 백발의 머리가 되었지만 정말로 오랫도록 잊지 못하고 살아온 제 친어머니였던 겁니다. 엄마, 눈 좀 떠보세요. 예. 전 할머니를 안고 할머니의 상체를 힘겹게 일으켰어요. 떨리는 제 음성을 들은 할머니는 아주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리시더군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들인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죠. 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할머니에게 거의 울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저 성도예요, 김성도. 엄마 큰아들 성도라고요. 성도라고? 그제 할머니는 조금 더 커다래진 목소리와 눈동자로 저를 향해 되묻더군요. 저는 저를 부르는 친어머니 목소리에 그만 참지 못하고 눈물 한 방울을 친어머니 손등 위로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네, 저 성도예요. 엄마,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왜 이런 추운 골방에서 혼자 누워 계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성도란 말이냐? 어디 얼굴 좀 제대로 보자. 이게 정말 꿈이 아니라 생시란 말이냐? 아니야, 꿈이라도 좋다. 제발 꿈에라도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 때 안 나오더니만 내가 갈 때가 되니까 드디어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는구나. 성도야, 성도야. 꿈 아니에요, 엄마. 저 정말로 성도라고요. 엄마, 제가 엄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아세요? 엄마, 제가 학교 입학식 졸업식 때마다 얼마나 교문 밖을 목이 빠져라 바라봤는지 아시냐고요. 정말로 이게 꿈이 아니라고? 미안하다, 아가. 나도 네가 정말 죽도록 보고 싶었다. 저는 친어머니의 몸을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순간 전 보고 말았어요. 어머니 등 뒤에 놓여있던 TV, 그 옆에 바르게 세워져 있는 작은 사진 액자를 말이죠. 그곳엔 7살과 8살이었던 제 동생과 제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더군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제 국민학교 입학식 날 운동장에서 말입니다. 친어머니는 거의 40년 가까이 지난 그 긴 세월 동안 여전히 저와 제 동생을 그리워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서러운 울음소리가 입술을 비집고 새나오더라고요. 제 과거사를 모두 알고 있던 아내는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어떻게 된 상황인지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저와 친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한참을 친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울던 저는 눈물이 그치자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친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우선 병원부터 가요, 엄마. 지금 이 방에 더 계시면 안 돼요. 저는 여전히 울고 계시는 친어머니를 업고 비탈길을 내려와 제 차에 태웠어요. 그리곤 아내와 함께 제가 일하고 있던 병원으로 다급히 차를 몰았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어찌나 눈물이 눈앞을 가리던지 똑바로 운전하느라 정말 혼이 났습니다. 아내에게 교대해달라고 부탁할까 했지만 아내 얼굴은 저보다 더 눈물 범벅이었던지라 차마 그럴 수도 없겠더라고요. 급한 대로 검사를 해보니
친어머니는 아주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더군요. 저는 곧바로 입원 수속을 밟아 친어머니를 입원시켰고 그 일주일 동안은 일을 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항상 친어머니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치료를 받으며 푹 쉰 친어머니는 조금씩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엄마, 여기 근처에 진짜 맛있는 죽집 있거든요. 제가 거기서 닭죽 사왔어요. 우리 이걸로 같이 저녁 먹어요. 병원밥 매번 먹으면 맛없잖아요. 저는 친어머니 곁에 붙어서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물론 새어머니 또한 진심으로 제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따랐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행복했던 시절처럼 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니 마치 그 시절의 어린애가 된 듯한 행복이 밀려오더군요. 저는 친어머니에게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새어머니와 일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야기, 동생이 결혼한 재수 씨가 얼마나 착한지, 사춘기가 온 두 조카가 얼마나 새침대기인지 등등 온갖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전부 떠들었어요. 인자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듣기만 하시던 친어머니는 입원한 지 3일쯤 됐던 날엔 드디어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나도 그 집을 나오고 너희들이 보고 싶어서 아주 오랜 시간을 힘들어하고 방황했단다. 그럴 때마다 거울 속 추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곤 했지. 분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인정할 수밖에 없었단다. 나 같은 엄만 너희에게 해만 된다던 네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이 맞았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야. 결국 난 아예 그 지역을 떠나 서울로 이사를 왔어. 그리고 너희들을 떠난 지 10년 만에 한 남자와 재혼을 했지. 청각장애를 가진 남자이긴 했지만 처음엔 참 착한 사람이었다. 난 그 남자와 아들까지 한 명 낳고 귀가 안 들리는 그 남자의 귀가 되어주며 오손 노손 살았어. 하지만 결혼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결국 그 남자뿐 아니라 시부모의 본색이 드러나더구나. 그 집안 사람들은 손버릇이 아주 나빴어.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그 집안에서 제일 약자인 내게 손발이 날아왔지. 이런 거 보면 너에겐 참 창피한 말이다만 나도 참 사람 보는 눈이 없어. 그렇지? 친어머니는 아픈 과거를 떠올리며 덤덤한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친어머니가 행복하길 바랐건만 또다시 모진 풍파를 견디며 살아내야 했을 친어머니의 과거를 생각하니 눈가가 뜨거워졌죠. 그래도 난 참고 견뎠단다. 비록 아빠는 다르지만 분명한 네 동생인 내 아들 형원이 때문이었지. 지 아빠를 안 닮아서 형원인 참 착하고 순했어. 비록 몸이 조금 약하긴 했지만 항상 시부모와 남편의 주먹질에서 날 감싸주고 대신 화를 내주곤 했지. 형원인 내게 남은 유일한 아들이자 더 이상 볼 수 없는 너와 주성이와도 같았어. 내게 남은 유일한 삶의 낙이자 희망이었단다. 만약에 남편과 이혼을 한다면 이번엔 너희들처럼 형원이마저도 영영 볼 수 없을까봐 두려웠지. 다행히 남편도 시부모도 애한텐 손을 대지 않았기에 난 형원이가 딱 20살이 될 때까지만 그 집에서 참고 견디려고 했다. 너도 보다시피 이런 얼굴이 날 써주겠다는 곳이 없어 내 손으로 충분한 돈을 벌 수가 없었거든. 에휴, 그런데 세상은 끝까지 내게 잔인하더구나. 형원이가 18살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급성 폐혈증으로 그만 목숨을 잃었어. 난 폐혈증이 그렇게 무서운 병인지 몰랐다. 애가 열이 펄펄 끓고 정신을 못 차려서 병원에 데려간 후 폐혈증 진단을 받았을 땐 이미 늦은 뒤더구나. 어떻게든 열을 떨어뜨리고 증세를 호전시켜 보려고 했지만 형원이 끝내 폐혈증 쇼크가 와서 생을 달리했지. 그날 이후 내 삶은 모조리 무너져 내렸다.
난 장례가 끝난 후 돈도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이혼한 후에 그 집을 나왔어. 그리고 남은 돈을 털어 그 골방을 구했던 거다. 그저 죽지 않을 만큼 먹고 죽지 않을 만큼만 입으며 벌을 받듯 살았지. 자식이 그렇게 아픈데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내 자신은 편하게 죽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거든. 난 자식을 그렇게 먼저 보낸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다. 그러다 드디어 이제 하늘에 가서 형언니 보려나 했더니 이게 웬걸 갑자기 네가 나타나서 날 살려버린 거야.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말이야. 친어머니는 결국 눈물을 떨구면서도 애써 웃음을 지으려 노력하셨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자식들로 인해 그 큰 흉터를 얻고 흉터로 인해 남편에게 버림받았으면서도 또다시 자식이란 이름에 기대어 사셨던 친어머니의 인생이 너무도 대단하면서도 치근하게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 자식마저 먼저 보내야만 했던 친어머니의 절망감을 상상하니 눈가가 뜨거워져서 미쳐버릴 것 같았죠. 저는 고개를 떨군 친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엄마, 이젠 아무 걱정 마세요. 지옥은 끝났어요. 그리고 엄마가 일부러 형언니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던 게 아니잖아요. 엄마도 몰랐잖아요. 형언니도 누구보다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았을 테니 엄마가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지켜보며 많이 울었을 거예요. 엄마, 저랑 이렇게 만나게 된 건 분명 우연이 아닐 거예요. 절 엄마 집으로 보낸 건 분명 형언니일 거라고요. 형, 제발 엄마 좀 구해줘. 우리 엄마 좀 가서 따뜻하게 안아줘. 하고 형언니가 분명 간절히 바랬기에 제가 엄마 집에 갈 수 있었던 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이젠 아무도 내리지 않은 그 벌 그만 받고 이젠 저랑 행복하게 살아요. 내가 이제 와서 어떻게 염치 없이 네 곁에 남겠니? 그런 말씀 마세요. 염치가 없긴 엄마가 왜 염치가 없어요. 그때 그렇게 떠난 거 진짜로 저한테 미안하신 거면 이제라도 제발 제 옆에 남아주세요. 저 이렇게 만난 엄마를 또다시 절대로 떠나보낼 수 없어요. 네? 성도야,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이 엄만 더 이상 이 세상에 내 자리가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단다. 아휴, 정말이지 살고 싶지 않았어. 친어머니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시더군요. 친어머니는 제 어깨가 아주 흥건하게 젖을 때까지 한참 동안 그동안의 묵은 서름을 토해내셨죠. 친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일주일 동안 제 아내는 4번이나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친어머니는 제 아내의 손을 잡으며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성도가 직업만 훌륭한 게 아니라 아주 현명하고 착한 배필을 얻었구나. 고마워요, 애기 엄마. 애기 엄마가 아니었다면 내가 우리 성도를 그렇게 우연히 만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은혜라니 어머님, 오히려 이런 좋은 사람을 세상에 낳아주셔서 제가 훨씬 더 감사하죠. 그리고 어머님, 저 애기 엄마가 아니라 며느리나 어머니라고 불러주세요. 저 어머니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아휴, 내가 뭐 성도한테 해준 게 있어야 시어미 대접도 받는 거지요. 이 사람 어머니면 당연히 제 시어머니가 맞으시죠. 말씀도 편하게 하시고요. 네? 아내는 10살 된 우리 아들까지 데리고 와서 친어머니께 인사를 시켰습니다. 애가 어쩜 저렇게 어린 시절에 너를 쏙 빼닮았니? 아주 똘망똘망하고 예쁜 것이 나중에 크게 되겠다. 물론 아직까지 내 마음속엔 미움으로 남아있는 양반들이다만 네 아들을 보니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손주들이라며 껌뻑 죽으셨는지 알 것도 같아. 친어머니는 손주를 보는 내내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오질 않으시더군요. 친어머니가 입원한 지 닷새째 됐을 땐
동생 부부가 두 조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와 눈물의 상봉식을 찍기도 했는데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동생은 친어머니의 손을 잡고 저를 보며 원망스러운 말투로 이러더라고요. 왜 더 빨리 연락 안 했어, 형? 엄마 많이 아팠다며. 난 하려고 했다.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어. 뒤늦게 나타나서 다 죽어가는 걸 보이기 싫다면서 말이야. 따지려면 엄마한테 따져라. 완전 치사해. 엄마, 형은 다 커서도 가끔 저렇게 얄미워요.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완전 똑같다니까? 애도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유치한가 몰라. 나만 애 있냐? 넌 중학생 딸이 둘이나 있는 애가 아직도 엄마한테 이르기나 하고 말이야. 너야말로 철 좀 들어라. 참 즐거웠습니다. 분명 저도 동생도 수더분한 성격이 아니건만 이상하게 친어머니 옆에 함께 있으니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듯 사람이 유치하게 변하더라고요. 아내와 재수 씨는 그런 우리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죠. 그리고 친어머니 마지막 퇴원 날엔 친어머니께서 깜짝 놀랄만한 분이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도 어머님. 꼭 뵙고 싶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시골에서 올라오신 제 새어머니였어요. 시골에 계신 새어머니께도 친어머니의 일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전화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새어머니는 저희 친어머니에게 정중히 허리 숙여 인사하셨고 이후 침대에 걸터 앉아있던 친어머니에게 다가가 조심히 손을 잡으셨습니다. 전 성도의 새 모친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쁘네요. 건강도 많이 회복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한 번은 꼭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지요. 전 성도와 주성을 낳기만 한 애미지만 그쪽은 우리 두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또 다른 어머니 아니십니까? 우리 애들을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친자식보다 더 친자식처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애들이 워낙에 착했어서 전 한 곳 없이 애들에게 자식 키우는 즐거움만 받았네요. 이게 다 성도 어머님께서 애들을 착하게 낳고 길러주셨던 덕이지요. 그래서 저도 꼭 성도 어머님을 뵙고 이렇게 착한 아이들을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한 행복을 두 아이를 통해 얻을 수 있었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두 어머니께서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며 감사를 표하는 모습을 보니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뭉클한 감정이 올라오더군요. 저희 친어머니도 새어머니도 참 좋은 분들이구나 싶었어요. 그건 그렇고 성도 어머님, 사실 제가 드릴 것이 하나 있어서 일부러 오늘 이렇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주실 것이라니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사시는 곳이 성도 어머님 건강에 유익하지 않는 곳이란 이야기를 들어서요. 성도랑 주성이가 같이 살자는 말도 극구 사양하셨다면서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성도에게 연락해서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구해놨습니다. 성도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부디 그곳에서 앞으로 편히 지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 받아주실 수 있겠어요? 새어머니 말씀에 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시더군요. 사실 친어머니가 저와 동생이 제안한 합가를 거절했을 때 저와 동생은 둘이 돈을 모아서 친어머니께 집을 구해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친어머니 이야기를 들은 새어머니께선 극구 자신이 친어머니께 집을 얻어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며 말이죠. 내가 아무리 너희 아버지랑 재혼을 했다지만 너희 친어머니가 어떻게 이혼을 당했는지 들었을 때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너희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도 많고 너희 아버지 재산도 많잖아. 그 돈 다 뒀다 얻다 쓰니 이렇게라도
너희 아버지가 죄값을 치르게 해야지. 잔말 말고 돈은 내가 보낼 테니 집은 괜찮은 곳으로 성도 네가 알아보거라. 알았지? 저희 새어머니 정말 화끈하고 멋있으시지 않나요? 결국 저와 동생은 집값을 제외한 가구와 가전제품, 생필품 등을 채워 넣게 되었죠. 물론 제 아내와 재수 씨의 동의를 구한 후에 말입니다. 친어머니는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이미 계약을 물을 수 없다는 새어머니의 말씀에 하는 수 없이 새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동생 집에선 차로 30분 거리, 저희 집에선 걸어서 10분 거리였기에 그제야 저와 동생도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죠. 친어머니가 이사를 마친 지 일주일 뒤엔 새어머니보다 더 놀라운 손님이 친어머니를 찾아왔는데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차마 혼자 친어머니를 볼 낯이 없다며 제게 연락해 함께 친어머니를 만나달라고 부탁하시더군요. 그렇게 아버지와 방문한 친어머니의 집에서 아버지는 대뜸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미안해 성도 엄마. 그땐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물론 이미 재혼까지 한 마당에 당신이랑 한 이혼을 후회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야. 다만 내가 그렇게까지 모지게 당신을 쫓아내선 안 됐던 거야. 난 신이도 없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도 잊은 짐승이나 다름없었어. 용서해달라곤 하지 않을게. 하지만 이것만은 꼭 말해주고 싶었어. 나랑 내 부모님이 틀렸었어. 당신은 분명 애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었을 거야. 잠시 어두웠던 시기가 있었을지언정 당신은 더욱 강하게 일어나 애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었을 거라고. 그러니 당신은 예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엄마로서 충분히 애들 옆에 있을 자격이 있어. 앞으로 애들 만나는 거 혹시라도 절대 내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해. 다시 한번 내가 정말 미안하오. 아버지는 어깨를 가늘게 떨며 흐느끼시더군요. 친어머니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알았어. 그만하면 됐어. 난 솔직히 여직 당신이 밉지만 그래도 애들에게 좋은 새 모친을 찾아주었으니 그걸로 용서할게. 그만 돌아가. 당신하고 나 사이의 새말 계산은 이걸로 다 끝났어. 앞으로 내들 고생 안 시키게 부디 무병장수하고. 시간이란 참 대단하죠. 그 묵은 원망도 미움도 모두 옅어지게 할 만큼 강한 힘을 가졌으니 말이죠. 그날 아버지는 버스터미널에 도착할 때까지 제 손을 잡고 펑펑 우셨고 하도 서럽게 우시기에 저는 더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그저 안아드렸네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우선 작년에 저희 아버지와 새어머니께선 시골집을 팔고 서울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어차피 연세가 있으셔서 농사에서 손을 놓은 지 오래되셨기도 했고 무엇보다 새어머니의 강력한 의견 어필이 있으셨거든요. 언니, 지난 몇 년간 사람들이랑 왕래를 아예 끊고 살았다며? 아무리 자식들이 옆에 있어도 그렇지 친구 하나 없이 쓸쓸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 우울증 걸려. 나라도 옆에 더 자주 있어줘야지 안 되겠어. 우리가 이 나이 먹고 남편 하나 두고 경쟁할 나이도 아닌데 나만큼 언니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오? 새어머니는 친어머니가 신경 쓰이셨는지 가끔씩 서울로 올라와 친어머니를 만나곤 하셨는데 언제 그렇게 친해지셨는지 두 분은 서로 언니 동생이라고 부르시더군요. 그리고 저와 동생도 다 같이 모인 날 저희 친어머니께 저렇게 말씀하시더니 정말로 다음 달에 서울로 이사를 오셨더군요. 저희 아버지야 뭐 친어머니께도 죄인인 입장이고 새어머니는 족족 맞는 말씀만 하시니 아무런 거부권이 주어지지 않으셨죠. 정말 웃긴 게 두 분이 서울로 이사를 오신 후 아버지는 새어머니께 뒷전으로 밀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가끔씩 전화를 해 한탄을 하시곤 하세요. 너희 새엄마는 맨날 네 친엄마랑 놀러 다니느라 바쁘다. 70도 훌쩍 넘은 노인네들이 기운도 좋지. 덕분에 난 맨날 노인정 가거나 집 뒤에 텃밭만 가꾸면서 심심하게 살아. 그래도 혼자선 다시 시골 내려가기 싫으시다면서요. 내가 이 나이에 마누라 없이 어딜 가. 에휴, 나도 그냥 푸념이나 하고 싶어서 너한테 이러는 게지. 사실 불만은 하나도 없다. 네 친엄마를 그렇게 모질게 내보낸 내가 지금 이 정도로 죄값 치르고 있는 거면 싼 거지. 그래서 사실 난 네 새엄마에게 참 고맙다. 내가 저지른 죄를 나 대신 네 친엄마에게 갚아주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난 지금보다 더 외로워도 충분히 싼 인간이다. 아버지는 자신이 가운데 끼면 모양새가 우스워진다며 자진해서 두 어머니가 있는 자리엔 되도록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명절도 부모님 집과 친어머니 집을 따로 방문하고 있어요. 명절 전날엔 아버지네로, 둘째 날엔 처갓집에 갔다가 마지막 날엔 친어머니 집에서 모이곤 하죠.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저희 아내와 재수 씨의 넓은 마음 덕분이죠. 그리고 내년엔 친어머니께서 집을 팔고 동생네로 합가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번 추석에 동생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형, 나 드디어 엄마 설득했어. 이제 드디어 엄마 우리 집에서 모시려고. 고맙게도 우리 집사람이 먼저 그렇게 하자고 나한테 제안해줬거든. 형, 나 엄마랑 못 보냈던 그동안의 시간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함께하고 싶어. 그러니까 형이 합가하고 싶어도 이번에 형이 나한테 양보해줘. 알았지? 순하고 착했던 동생은 저처럼 표현하진 않았어도 친어머니를 정말 많이 그리워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동생의 애절한 눈빛에 마음이 뭉클해진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동생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죠. 그동안 어떻게든 친어머니를 설득해 저희 집에 모시고 오기 위해 아내와 작은 방을 치워뒀다는 이야기는 동생에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며 말입니다. 이렇듯 불행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저희 친어머니께선 지금 뒤늦게 손주들 보는 재미와 새어머니와의 우정을 쌓는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고 계세요. 얼마 전엔 친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얼굴 한번 보지 못한 동생인 형언니의 납골당에 다녀왔는데 사진을 보니 친어머니께 듣던 대로 참 착하게 생겼더군요. 저는 형언니의 사진에 대고 남몰래 속으로 인사를 건넸죠. 저와 동생이 친어머니 곁에 없던 동안 친어머니 곁을 지켜줘서 고맙고 너무 늦기 전에 저를 친어머니께 보내줘서 고맙다고. 이젠 우리가 있으니 친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하늘에서 편히 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형언니에게 약속한 것처럼 저는 앞으로 친어머니를 더욱 극진히 모시며 아직 초등학교 5학년인 제 아이에게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갈 겁니다. 마치 자식밖에 모르던 제 두 어머니처럼 말이죠. 여러분, 끊으려 해도 잘 끊어지지 않는 인연의 이름이 바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희 친어머니의 사연처럼 오래도록 끊어낼 수 없는 존재가 가족이란 사실을 많은 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어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저희 부모님들의 인생을 빗대어 보면 한순간에 누구보다 잔인한 원수도 될 수 있고 사막의 단비가 되어줄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가족인 것 같습니다. 너무도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에 가족이란 존재 행동은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신락 같은 희망이 되기도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 부디 여러분은 기왕이면 소중한 가족에게 맹독이 아닌 소중한 희망이 되는 존재로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명 여러분 또한 이 길고 험난한 인생 여정 속에서 희망이 되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가족의 보답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연쇄사슬이 이어지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의 주변엔 그 무엇보다 견고하고 안전한 가족이란 울타리가 쳐져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럼 여러분 모두 부모, 자식 혹은 부부라는 이름의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인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